정부가 어제 있었던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또 일본 수출 규제를 전후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학취급시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수출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보관인데 과연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온도차를 좁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또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는 어떤 온도차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제 산업 현장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투자 또 수출 더 나아지게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정부 방향성에 대한 뭐 두 분의 짧은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재부스럽다. 기재부스럽다. 예, 평가하고 싶은데요. 예. 기재부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이 그 DNA라고 해가지고요. 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대 빅3 신산업 육성 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엔 주로 이제 3대 빅3 신산업에 이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죠. 산업에.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제 그 발표가 없더라고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기타 이제 그러니까는 뭐 세부적인 뭐 규제 완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해당 주제 나올 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 교수님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기재부스럽다 기재부스럽다. 그랬는데 네. 저는 너무 정부스럽다. 정부스러운 게 네. 이게 이번에 참. 4차 혁신 성장 방안인 거죠. 전략이고요. 예. 25차 경제장관 회의를 겸했던 거예요. 예, 같이 했던 거. 여태껏 회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걸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저는 상황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러면 이게 4차란 말이에요. 네. 그럼 3차 동안에 혁신 성장 전략에서 들어가 있던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아쉬웠고 무엇이 안 됐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늘어놓기만 그냥 하는 내려놓기만 거예요.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DNA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빅3요. 3+1요. 5+1요. 이 기재부나 정부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많이 쓰면서 계속해서 그 앞에 3가요. 빅3의 3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우매하기보다도 좀 간단한 것을 원하니까 저그들끼리만 노는 그런 아주 고상한 용어 그만 쓰고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회의하면요. 전차 회의록 낭독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까지는 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이번에 4차를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벌써 4차 내놓고 5차 내놓고 6차 내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다가 완전히 그냥 길을 잃어버린다. 정부스럽다. 네. 저는 두 분의 스럽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순서대로 좀 보게 되면 먼저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 허용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외에 현지 법인이 있는 증권사가 이제 그쪽에서 자금을 조달받고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그 대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제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들이죠. 네. 그 증권사가 아니라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인데 해외에 이제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하면서 그쪽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쟁에서 좀 이제 불리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자본만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경쟁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좀 이제 풀어달라 이렇게 규제 혁신 차원 속에서 이제 그동안 주로 요청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언론들의 보도가 되면서 제가 볼 때 좀 잘못 보도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 현행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77조
사망 7항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관련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뭡니까 해외 계열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3조 원 이상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대출할 때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막아놨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용 위험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일부 이제 언론들에서 자본시장 34조 사망하고 좀 이게 충돌된다는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에서 이건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고 34조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이제 그러니까 못하게 했는 이 항인데 이거하고 이게 77조 법을 만들면서 설마 충돌하는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안 정부에서요. 되죠. 잘못 만든 거죠. 이게 그건 잘못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고 네. 74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 거론되고 있는 법은 77조 사망인데 네. 여기에 이제 한 취지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자했다가 현지 기업에다 벌 빌려줬다가 대금 빌려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들이 3조 원 이상 자기 자본이 되는 이거 되다 보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뭡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 이 대마불사에 해당되지는 큰 이제 금융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 회사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은 대형 손실을 본다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 큰 회사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25% 이상을 초과해서 못하게 이제 해놓은 네,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장치가 결국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커다란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관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대마불사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피하기 막기 위해서요. 위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장치가 네. 만약에 이걸 허용해 준다면은 허용했을 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해 주는 왜 그동안 허용 안 해줬겠어요? 허용을 해주면은 그게 분명히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거 알죠.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 충격을 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장치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뒷받침되느냐에 저는 이제 달려 있다고 봐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결국은 뭐냐 하면 국내에 있는 대형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계열사가 해외에서 업무를 하거나 영업을 할 때 필요한 돈을 많이 대어주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럼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경제 안 좋죠. 그렇죠. 대출 기회 점점 또 줄어들고 줄죠. 있죠. 예. 그다음에 신용도 위험이 더 높아지죠. 증권 시장도 지금 다 가라앉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계열사가 영업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둬도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대준다는 것 저는 타이밍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한 2, 3년 전에 나왔으면 충분히 저는 그 이해할 만한데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돈을 대주자라는 게 저는 하나 질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때도 그랬고 이놈 계열사라는 게 우리 중앙정부의 당국의 그 감독 범위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자는 것이 도대체 지금과 같이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국내에 어떤 달러 자금을 해외에 많이 보냄으로 해서 환율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한마디로 이 해외 계열사의 대출을 대폭 허용한다는 것에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 저는 타이밍도 의심스럽고 타이밍도 그렇고 예 도대체 모든 것이 조금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는 명백하게 이제 뭐 예. 그 신 교수님이 그 좀 음모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게 계속 규제 혁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게 예, 풀어달라.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게 거죠.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수건 사업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업계에서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네. 사실은요. 여기에 위반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벌금을 부과받은 저 금융회사들도 몇 개 있어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해 달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네. 기업들이 굉장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원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하고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일치하는 부분은 이거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34조가 길고 뭐냐면 신용을 공유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그러니까는 네, 막기 위험 위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네. 25% 이상을 못 했던 장치를 둔 거예요. 건데. 예, 초과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금융이라는 것이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안전해지는 대신에 그렇죠? 네. 안전성은 확보되는 대신에 그 대신 뭐냐면 수익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추구가 이제 제한될 수밖에 거두겠죠. 없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절하느냐 속에서 기재부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금융당국하고 금융감독당국하고 얼마나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성을 철저하게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제 이걸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신이 있다면 뭐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지만은 네. 만약에 이제 자신이 없다면 만약에 그 충분한 장치가 안 됐다면은 신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지금 그러니까 세계 금융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규제 완화가 사실 적합한 것인가 이런 평가는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불안하고 경제도 안 좋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대규모 계열사한테 대출을 하게 하면 바로 우리 외자의 달러 자금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돈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나가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한국의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환위험을 촉발해서 금융시장을 불안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뭐 이 말이죠. 자본유출이나 이런 우려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떤 네. 장치를 또 마련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에 네.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네. 기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불편해왔던 게 화학물질 관련 규제들인데 이게 대폭 간소화된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본 수출 규제 이게 그러니까 후폭풍인 겁니다.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학물질이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불화수소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이제 예.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 핑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화학물질의 안전이 그렇죠. 중요하죠, 안전 문제와 사실. 관련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실 불화수라든가 부품 소재 장비들이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사실 저는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규제 때문에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게 조달을 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구매를 안 해줬어요. 예?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계속해서 수십 년간 조달을 해오다가 그게 이제 익숙하고 그게 비용도 적게 되니까 거기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개발을 하더라도 고객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개발이 안 된 측면의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 수준 자체가 아직 그 순도나 이런 것 측면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근데 얘기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게요. 그게 국내 중소기업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기업들이 사주지 않다 보니까 개발도 저니까 이게 기술 못하고 있는 발전도 거죠. 좀 그렇죠. 더뎌지는 그게 이제 거군요. 맞물려 돌아간 건데 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글로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네. 국제 분업 구조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면서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리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개발된 것들 싸게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기업들은 아무래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계속 저가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육성되는 걸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장애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지 사실 안전 규제는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런 화학물질은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 장치는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 예, 필요하고 네. 이걸 그러니까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부품 소재 개발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저는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비단 화학 물질뿐만이 아니고 예. 안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안전에 관련돼서 그런 거 안전이 아닐까요? 중요하지. 네. 안전이 중요하지만 예. 안전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100%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없애자 이 말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제가 업계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면 정부의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니
기업에 있는 분들도 안전을 안전하지 않은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본인 스스로도 그럼요. 안전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선의를 믿고 좀 기업이 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좀 어느 풀어주는. 정도는 조금 이 안전 규정 자체를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현장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어떤 조치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어떤 기업이 안전을 소홀히 했을 때는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정신적인 자세는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들하고 안전 규제하고가 잘 조화가 되어야 안전이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안전에 관련된 그런 규제는 이 기회에 조금 정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근데요, 봅니다. 제가 예. 이게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제 이제 후배 교수들이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네.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 규정이요 선진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봤어요. 그래서요.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구 밀도가 우리는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차이를 그러니까 고려해서 그러니까 만든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산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예,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과는 미국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낮다 보니까 땅이 아무래도 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단지 우리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수치상으로만. 하면은 네. 그랬을 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안전에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징벌적 피해 보상제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자.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얘기 자율적으로 해보고 있죠. 하려면요. 예. 근데 그런 건 또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전장치도 국민은 확보 못하고 그리고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사후적인 조치도 확보 못한다면은 나중에 결국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피해가 위험에 발생했을 노출될 수 경우에는 있다. 네. 그 리스크를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사고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고요. 공무원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수위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스크린 점유 상한제 도입도 좀 잠깐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영화관에 가면 뭐 좋든 싫든 요즘에 유행하는 뭐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메이저급 영화가 그냥 쫙 걸려 있어서 뭐 나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정부가 이번에 스크린 점유 상한제를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한 작품에 대한 점유율을 50%로 규제하겠다. 뭐 10개 관에 있으면 5개 관 이하로 걸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로 독과점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좀 걱정되거든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로 뭐 독과점 해결될까요? 아마 저만큼 영화 안 보는 사람이 없을까? 저한 정말요? 10년 동안 영화 한 편 봤나? 그러면 최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영화 산업, 특히 중소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 스크린 그 보호 제도는 꼭 네.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영 시간만 보장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그렇죠. 이번에 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그러한 그 실질적인 그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의 중소 영화 제작업자들이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꼭 그 뭡니까 그 K-팝처럼 네. 이 K 그 뭐라고 할까 무비라고 해야 영화를 되나요?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꾸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개선이 있었는지를 아까 말씀하셨던 좀, 평가부터 하고 다음 걸 해야 부족한 된다는 부분이 말씀이신 거죠? 이것이어서 이렇게 보완합니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었으면 네. 저는 우리 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로 반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은요. 네. 최 교수님 영화 많이 보세요? 예, 저는 좋아합니다, 굉장히. 영화 이 부분이 사실 정부 이번에 대책 중에서 가장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거 이번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황금동료상 나가고 뭐. 프랑스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더 우위에 높다고 있어요. 하니까. 높아요. 예, 예. 그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 경쟁력은 콘텐츠의 다양성에서 사실 비롯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독립 영화, 예술 영화가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그렇죠. 상업 영화도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초과학하고 응용과학이 관계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 대책 중에서 저는 가장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특히 이 안에 보면은 네. 이 여기도 이제 영화 업계도
대재벌 있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 자본이 그러니까 있고, 네. 불공정 거래가 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는 것. 영화 창작자, 시나리오 작가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애쓴 노력이 많이 보인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잘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법인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법인세를 그 이전 수준으로 좀 돌려놔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뭐 법인세 인하의 목적이 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하의 목적이 뭐냐. 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나 고용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필요하겠죠.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좀 더 그러니까 더 많이 증가시키는 데만 있다면은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은 이 세입이 투자나 줄어들 고용을 수도 안 있고 하고. 세입이 네,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겠죠. 그건 어딘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또 어쨌든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지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지금 미국이 이제 예, 미국이 지금 보기에는 엄청- 35%, 네. 21% 그랬잖아요. 저거 가지고 효과가요. GDP의 0.1%뿐이 못 끌어올렸어요. 저렇게 되는데도. 그리고 저 당시에 경기가 더 좋았을 때였었어요. 좋았을 때도 그 투자에 별로 연결이 안 됐다고 이렇게 평가한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그러니까 나라 국가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제가 볼 때 경기 침체기에는요. 제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 한 1,000마리를 그러니까 팔 수 있어요. 예? 10,000원에 1,000만 원씩, 아니 2만 원에 1,000만 원씩 받으면 2,000만 원 수입 생기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 만약에 세금을 내고 있었어. 그럼 40만 원, 뭐 400만 원 내고 있는데 그걸 10% 줄이면 200만 원 돼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네. 그럼 200만 원 더 확보됐다고 해가지고 치킨을 더 그러니까 사다가 그러니까 그걸 팔 거냐 이거예요. 치킨 판매량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지금 시장이 지금 이 억제가 돼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지. 안 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한테 법인세 내주면 분명히 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죠. 그렇겠죠. 세금을 그만큼 줄여주니까요. 근데 그만큼 어디선가 또 보충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그게 중요하다는 확실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그 논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올린 게 몇 년이죠? 22에서 25로 올린 게 작년. 시행된 게 18년이죠. 네, 네. 작년이죠. 우리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지금 17년 9월로 지금 경기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왜 타이밍이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왜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올리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올릴 수 있다. 복지를 위해서는 돈을 우리가 안 돼. 그게 경기가 올라갈 때 올려야지 경기가 꺾일 때 올려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22에서 25% 올리는 것을 뭐 불가피하다. 재정 지출을 위해서는 올린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2018년서부터 적용하는 것은 그 모든 거시 지표가 꺾이는 시점에다가 갖다 부었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밍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었던 차원에서 2018년부터 올리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과거 정부가 내린 것은 잘못되었으니 우리 올릴 겁니다. 단 경제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올리는 시점을 정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딱 하자마자 적용을 해버리니까 경기 내려가는 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판단 착오네요.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아무래도 거죠. 어려운 데다가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네. 흔히 실효세율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실효세율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라든가 고용을 할 때 그러니까 감면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만 된다면은 법인세 그러니까 인하 효과를 또 기업들도 누릴 수가 있어요. 실효세율이 굉장히 실제 명목세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인세 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수 부족은 여전하고 정부 재정 지출 확장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뭐 법인세를 어떻게 거기에 낮추겠어요? 대해서도 좀 또 불만이 있어요. 뭐냐? 2018년도 법인 세수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었죠. 그 경기는 전에 꺾이는데 네. 쥐어 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외로 법인세 소득이 많이 들어오면 야 이거 언제 안 좋을지가 있을지 모르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법인세 세수로 국회를 많이 상환을 하고 미리 갚아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끄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되잖아요. 여력을 좀 만들어놨어야 세수는 되는데. 세수대로 늘어나니까 박수치고
국채는 국채대로 발행을 막 쌓아놓고.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법인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못 올리겠다? 그 못 세상에 내리겠다. 그게 네. 불공평한 거지. 저는 신 교수님 의견에 좀 문제를 여기 처음으로 문제를 좀 느끼는 게 네. 지난해 그러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기업이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거는 이제 지난해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돈을 네.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발생했어요. 그랬었죠. 초과세수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 그러니까 국채 상환에 썼어요. 썼습니다. 실제로. 나름 썼다. 예, 썼죠. 써가지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시켜줬을 때 그것이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기업이 아니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생기지만은 네네. 그게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라면은 사실 그러니까 기업의 주머니만 사실 불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주머니 불려준 게 결국 투자로 연결됐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결 안 되는데 주머니만 불려주게 되면은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뭐 규제를 풀어야 되는 또 정부와 또 기업의 이 신경전은 아마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최백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